자, 그래서 언어가 아니라 문학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 즉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2, 3년 정도는 스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뭐 조금 약해도 그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문학적 토대가 약한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안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문학을 좀 많이 읽어뒀고 미디어들을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학생들, 시사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점, 요걸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들이 읽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만들어진 문화적 맥락, 그리고 이 텍스트가 생산된 지역과 세계적 이슈들 사이의 연관성, 이걸 통해서 이 텍스트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읽는 것을 창작자와의 소통이라고 본다면은 얼마나 창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수용하는가, 그리고 이제 수용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 과정까지가 문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줄에 저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텍스트를 적절히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텍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생각을 증명하는 방법까지 완성해 놓고 졸업하는 겁니다. 저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이 약한 부분입니다.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례, 어떤 근거, 어떤 식으로 논리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써야지 독자들에게 최적화된 설득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이제 과정이 이제 리시 있고 랭귀지 리시 있는데 또 이제 각 과정 안에는 HL과 SL이 있습니다. HL은 이제 2년 동안 총 240시간을 공부하게 되고 SL은 이제 150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SL이 조금 더 이제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이제 HL은 총 6개의 문학 작품을 공부하게 되는데 SL은 4개를 공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HL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만큼 HLSL이라는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되어 가지고 HL 학생은 총 4개의 과제를, SL 학생은 총 3개의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과제와는 별도로 만약에 이제 학생이 자신이 듣는 6개의 과목 중에서 한국 문학을 선택해서 익스텐드 에세이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익스텐드 에세이라는 우리가 보통 졸업 논문이라고 부르는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되게 되겠지요. 뭐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 과정과 리터처 과정과 랭귀지 리터처 과정을 비교해 본다면은 리터처 과정은 이제 문학과 비문학을 반반씩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1년 가르치고 나머지 비문학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요 비문학이 주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미디어들, 뉴스, 방송, 유튜브, 뮤직비디오, 만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미디어 환경이 더욱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사회적 이슈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한강에서 이제 그 의대생 실종 사건,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사회적 맥락, 그걸 미디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각각의 미디어에서 어떤 의도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IB가 문학 과목에서 의도하는 거, 그러니까 IB는 문학을 통해서 문학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이제 좋은 교재가 문학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학을 가르치길 원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문학 자체가 아니라 문학을 통한 소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터처보다는 랭귀지 리터처 과정이 조금 더 여기 적합하고 그래서 IB도 학교에 이제 리터처 과정이 있다면 랭귀지 리터처로 바꾸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가 수업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더욱 흥미롭고 실용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이 비문학 텍스트의 장르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문학 텍스트, 문학의 장르는 4개밖에 안 되는데 비문학 텍스트는 이제 IB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만 2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6, 7개 정도를 추려서 이제 보통 많이 다루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장르가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미지나 영상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보다 훨씬 더 분석을 잘 합니다. 영상도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문학 텍스트의 사이클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를 다룬다고 했었는데 올해 사용한 신문 기사를 내년에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비문학 텍스트 장르에서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즉 IB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문학인가 비문학인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은 교사들에게는 더욱 번거롭고 학생들에게는 이제 더욱 흥미로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제가 지금 하노이에 근무하고 있는데 하노이에 있는 모든 국제학교에서 이제 이번 8월 달부터 베트남어가 지난 6월까지는 모두 리트럭처 과정이었는데 이번 8월부터 모두 랭귀지 리트럭처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러한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랭귀지 리트럭처 과정을 통해서 뭘 목표로 하는가? IB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과제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재적 접근 능력입니다. 내재적 접근 능력은 이제 우리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외부 정보 없이 오로지 그 텍스트만 가지고 그 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능력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12학년 5월 달에 치는 시험 파이널 이그잼의 페이퍼 1에서 요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이 외재적 접근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생산된 맥락, 그러니까 작가가 누구인가, 작가가 그 전에 쓴 작품은 뭐고 그 다음에 쓴 작품은 뭐고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썼는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작가의 정치적 성향과 종교는 무엇인가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재적 접근 능력은 파이널 이그잼 페이퍼 2와 HL 에세이 그리고 이제 익스텐디드 에세이까지 이제 요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상호 텍스트성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텍스트들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의 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작품과 저 작품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 작품과 저 작품은 어떤 점에서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 이런 새로운 의미의 망을 연결하는 것이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디비주얼 오럴이라는 이제 녹음 과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에세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페이퍼 1, 페이퍼 2, 인디비주얼 오럴 세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제 그 HL을 했다면은 조금 이제 외재적 접근 능력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이 된 페이퍼 1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첫 번째 시험인데 이것은 이제 학생의 내재적 접근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두 개의 텍스트를 주고 SL 학생은 둘 중에 하나, HL 학생은 두 개 모두를 풀어야 되는데 두 개의 텍스트 중에서 두 개의 텍스트는 모두 비문학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이미지가 대부분인 텍스트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가 대부분이 텍스트 중심인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지난달 2021년 5월 시험에 나온 이제 그 페이퍼 1 시험 문제인데 요것은 이제 텍스트 중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아, 이것이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것을 이제 글쓴이가 어떻게 사진과 텍스트를 통해서 구성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걸 분석해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같은 시험에 나온 이것은 이제 이미지 중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포비아에 대해서 다룬 것인데,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다룬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와 그래프와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주제를 완성하고 있는가를 1시간 45분 동안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텍스트 중심은 주로 이제 신문 기사, 오피니언 칼럼, 블로그 게시물 이런 게 나오고, 이미지 중심은 이제 만화, 카드 뉴스, 공익 광고 이런 장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것만 해도 뭐 비미와 텍스트 8장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이 된 페이퍼 2는 요거는 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달에 학생들이 시험을 친 페이퍼 2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요건 예전 거네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4개로 바뀌었습니다. 요때는 질문이 6개 나왔네요. 자, 4개의 질문이 주어지고 학생은 요 중에서 하나의 질문을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2년 동안 공부한 문학 작품들, HL이라면 6개, SL이라면 4개, 그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이 질문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페이퍼 2입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는 4개의 질문이 나오고, 그 중에서 학생은 하나의 질문만 골라가지고 그 질문을 자신이 공부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HLSA는 페이퍼 2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만 페이퍼 2는 이제 질문이 IB에서 주어지는 반면에 HLSA는 자신이 문학 작품을 골라서 이제 질문을 설정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질문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답을 해보면 증명의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IB가 이제 핵심적으로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을 이겁니다. 스스로 어떤 텍스트를 읽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설정해서 그것을 장면을 인용하고 거기에 적절한 분석과 설명을 담아서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요걸 IB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HLSA와 페이퍼 2의 차이는 질문이 외부에서 주어지느냐, 학생 스스로 질문을 설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0에서 1500 단어 정도 이렇게 분량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비주얼 오럴, 요게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인데, 이제 요것은 이제 인터텍스츄얼리티, 상호 텍스트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문학, 비문학 수많은 텍스트들 중에서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 2개 사이 어떤 공통된 주제의식을 연결시켜서 그 학생이 10분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교사가 5분 동안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총 15분 동안 녹음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는 이 녹음된 파일을 15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IB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가장 좀 어려워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예. 혹시 자녀분이 지금 몇 학년이시죠? 저는 11학년인데요. 예. 이제 올라가는. 1학기 마쳤습니다. 셀프 토시고요. 예, 예. 셀프 토시면 이제 리터처 과정이겠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실제 작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과제물로 연결시키는가 이제 좀 실증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설명을 듣다가 이제 질문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이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제가 이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학에서 다루는 관점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내재적, 크게는 이제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아까 제가 이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재적 관점은 이제 텍스트 이외의 어떤 자료 참고하지 않고 그 텍스트 안에 담긴 내용만 가지고 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겁니다. 반대로 외재적 관점은 텍스트 바깥의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과 외재적의 이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은 이 텍스트, 그 책의 물리적 경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책 안에 담긴 정보들만 참고하느냐, 책 밖에 담긴 정보들도 참고하느냐. 그래서 이제 내재적 관점을 다른 이름으로 다르게 이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내재적 관점은 다시 이제 외재적 관점은 다시 3개의 관점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가 반영론적, 두 번째가 표현론적, 세 번째가 효용론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내재적 관점, 그 다음에 반영론적, 표현론적, 효용론적 관점. 요 4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은 필연적으로 그 작품이 생산된 사회를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소설은 그 소설이 생산된 사회의 축소판이다. 그 사회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작품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표현론적 관점은 이제 작품을 작가의 정신세계의 표현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작가의 가치관, 의식, 정신세계가 강하게 담겨 있다. 즉 작품과 작가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효용론적 관점은 소설을 독자들을 설득하려는 도구로 보는 겁니다. 소설은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즉 거기에는 어떤 독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제 목적 문학으로 보는 겁니다. 순수 문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효용론적 관점은 문학과 독자 사이의 관계, 즉 작가가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설득하려고 이 작품을 썼을까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우리들이 읽어야 되는 영웅은 한국의 기존의 해석은 내재적 관점, 즉 그냥 이 텍스트 안에서 이 소설이 언제 생산되었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소설 속의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연에서는 저는 이제 주로 외재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해석에서는 우리들이 읽어낸 내용을 내재적 관점에 접근해서 이 작품을 군사 독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외재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외재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페이퍼 1, 페이퍼 1은 안 되겠군요. 페이퍼 2 HLSA 인디비주얼 오랄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반영론적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 또 이문열 씨의 이전의 단편 소설인 필론과 돼지와도 또 연관성이 있는데 참고로 필론과 돼지는 1980년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1987년에 6월 항쟁이 끝난 다음에 발표되었습니다. 즉 필론과 돼지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담고 있다면 이 소설은 6월 항쟁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두환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 각각 나오고 또 작가 자신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 각각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블로그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제 채팅창으로 이제 주소 보냈습니다. 자, 이 소설은 40대 한병태의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되는데, 자, 두 분 다 이 소설 예전에 저 읽어봤었지요? 아, 혹시 처음 봅니까? 예. 자, 뭐 PPT 자료 읽어봐도 거기에 이제 충실히 담아놨으니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요 소설은 40대의 한병태가 30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자가 이 소설의 화자가 40대의 한병태란 점입니다. 10대의 한병태가 아닙니다. 40대의 한병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대의 한병태가 비록 반의 독재자인 엄석대에게 도전하지만 40대의 한병태는 30년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30년 전에 자신이 반의 독재자에게 도전을 했었지만은 어른이 된 한병태는 그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화자의 관점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표현론적 관점, 작가가 자신의 가치관을 소설을 통해서 표현한다. 표현론적 관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은 그 인물이 첫 번째 사건은 그 인물의 성격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모든 소설과 영화에서 이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병태의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한병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격이 드러나야 될 겁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죠. 한병태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게 이제 야속함을 느낍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한병태는 어떤 아이 같습니까? 자, 주인공인 한병태가 처음 등장해서 여기서 첫 사건을 겪습니다. 이야기 구조에서 어떤 인물이 처음 등장한다면 그 인물은 첫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캐릭터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한병태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바로 그 점입니다. 한병태는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작가는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석에서는 한병태가 독재자인 엄석대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한병태는 민주주의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작가는 첫 장면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병태는 이 시골 학급에서 나는 서울에서 올라온 엘리트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즉 관심병자입니다. 자, 그런데 한병태는 반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뛰어난 엘리트가 왔다면 반아이들은 자기 앞에 줄을 서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자신의 새로운 인간관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태는 왜 그런지 이유를 곧 발견합니다. 엄석대란 아이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한병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반아이들이 모두 엄석대에게 주목하면서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한병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엄석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럼 엄석대 역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게 드러납니까? 한병태가 체육부장, 미화부장에 끌려서 이제 자기 앞에 이렇게 탁 무릎 꿇고 앉자 엄석대는 표정이 싹 풀리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하면서 나한테 잠깐 오기가 그렇게도 힘들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 한병태가 담임 선생에게 품었던 야속함을 엄석대가 풀어줍니다. 공부는 어땠어? 거기서 몇 등이나 했지? 다른 건 뭘 잘해? 그렇게 물어줌으로써 내가 4학년 때 국어 과목에서 우등상을 탄 것이며 또한 그 전해 가을 경복궁에서 열린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특설한 걸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물어줌으로써, 자, 그렇게 물어봄으로써, 그렇게 물어줌으로써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보는 것과 물어주는 것과 두 개는 어떻게 다르죠? 엄석대는 한병태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물어주었습니다. 자, 오늘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좀 조용하시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또 한 가지 엄석대의 배려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엄석대가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물어주는 것은 사실 엄석대에게 딱히 물어볼 필요 없는데 한병태를 위해서 물어주는 것이죠. 자, 엄석대의 첫 사건을 통해서 엄석대의 어떤 성격이 드러납니까? 작가는 엄석대를 어떤 캐릭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맞습니다. 엄석대는 내가 급장인데 새로 반에 들어온 아이, 그리고 한눈에 알아봅니다. 제가 지금 좀 뭔가 뽐내고 싶어 하는구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눈치채고 그래, 너 마음껏 한번 자랑해봐, 물어봐 줍니다. 자, 두 주인공의 첫 사건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누가 긍정적인 인물 같습니까? 엄석대와 한병태.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 인물 같습니까? 포용력 있는 엄석대와 이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한병태. 자, 아무튼 이렇게 작가는 첫 사건을 통해서 두 주인공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문열 씨, 작가인 이문열 씨가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이 엄석대는 전두환을 모델로 만든 인물입니다. 즉,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엄석대는 이문열 씨에게는 전두환과 동일 인물입니다. 즉, 전두환에 대한 이문열 씨의 인식이 반영된 인물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 엄석대는 전두환을 모델로 만든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반아이들이 점심시간이 되자 엄석대 앞에 막 과일, 사과, 계란 이런 걸 막 갖다 바칩니다. 그걸 보고 한병태는 불편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기존의 해석에서는 한병태가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건 독재야. 저건 민주적이지 않아라고 불편해하고 엄석대에게 도전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어떻습니까? 여기서 왜 한병태는 불편해할까요? 자, 아직은 좀 이런 질문인 것 같으니까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간에 병태는 자신이 주목을 받고 싶은데 반아이들의 관심은 오직 석대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병태에게 석대에게 도전해서 네가 급장이 돼보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엄석대라고 그랬지. 벌써 그만하다면 나중에 큰 인물이 돼도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 작품 속에서 단 한 번도 엄석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엄석대와 한병태에 대한 이제 평가를 모아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40대의 한병태가 30년 전의 자신, 그리고 30년 전의 엄석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자인 40대의 한병태는 누구 편일까요? (40대의) 한병태는 압도적으로 엄석대의 편입니다. 즉 과거의 자신의 도전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기존의 해석에서는 어쨌거나 한병태가 엄석대에게 도전했고 결과적으로 엄석대는 몰락했으니까 이 작품은 독재 비판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엄석대의 몰락을 바라보는 한병태의 시선, 그것까지 고려해야지 이 작품의 진정한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존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에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렇다면 새로운 해석을 어떻게 과제물로 연결시킬까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IB 과제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의 독창적인 시각입니다. 모든 과제에서. 그러니까 매년 이제 많은 과제물을 채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80, 90%의 학생들은 기존의 해석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제출합니다. 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6점이 한계입니다.
그럼 6점을 받는 학생과 7점을 받는 학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이 학생의 창의적인, 독창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독창적인 나만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이유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텍스트에서는 감춰졌던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소설을 해석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작가가 텍스트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심지어는 이 작품처럼 작가가 독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소설을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음석대, 여러분들만의 한명대를 한번 그림으로 조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저와 기존의 해석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아,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했던 수업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잘 좀 호응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 이 시끄러워서 주변에 지금 음수거를 해놓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참고로 아이리스 님은 예. 그럼 학생인가요? 학부모님인가요? 아, 제가 보고 있다가 지금 학생이랑 같이 와서 이 부분을 예, 예. 했어요. 근데 참 뭐랄까. 제가 요번에는 홍보를 제가 좀 덜 했는가? 지난번에 제네어 할 때는 거의 한 40분 정도가 이렇게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면 우리들이 그런 내용이 좀 주변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반영론적 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설은 당시 사회를 반영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작품은 6월 항쟁에 대한 작가의 평가입니다. 자, 6월 항쟁 들어봤습니까? 예. 자, 그럼 한번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월 항쟁은 어떤 거죠? 질문해놓고 보니까 조금 무리한 질문이었던 것 같네요. 6월 항쟁에 대해서는 이제 1987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이 소설이 1987년 뭐 정확하게 몇 월인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발표됐습니다. 여름이라고 한다면 7, 8월이겠죠. 네. 1987년 7월이라고 한다면은 6월 항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6월 항쟁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재적 접근, 절대론적 관점에서는 그냥 이 작품 속에서 시간적 배경이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적 배경이 이승만 정권 때니까 이 작품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저는 오류라고 봅니다. 1987년 7월에 작가가 30년 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6월 항쟁이 끝나고 한 달 후인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직선제, 다음 대통령은 누굴까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제 11월 달이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집권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 뽑을 것인데 그때 작가가 독자들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전혀 그럴 수 없긴 하겠지만은 좀 작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이제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은 6월 항쟁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 본다면은 이제 화자인 40대의 한병턴은 이문열 씨, 작가 자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6학년 담임은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 적극적으로 외국의 정치에 관여하는, 개입하는 미국. 그리고 이제 뭐 작가가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엄석 때는 전두환,
그리고 이제 엄석대에 저항하는 10대 한병태는 요거 잘 봐야 됩니다. 10대 한병태와 40대 한병태를 저는 구분해서 봅니다. 엄석대에 도전했던 10대의 한병태는 당시의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지식인들,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소설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하이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겠죠. 이렇게 작가는 이제 1980년 6월의 대한민국을 소설 속에 축소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작가의 이런 반영은 타당한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잠시 이런 질문을 해보죠. 자, 제가 김치를 홍보하는 4가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김치를 홍보하는데 ABCD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예, 예,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자, A, B, C, D 중에서 여러분들이 김치를 홍보하는 이야기를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를 만드시겠습니까? 전화면 좀. 예. 그러니까 A는 이제 김치는 훌륭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먹어보니까 역시 훌륭하다. B는 김치는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먹어보니까 역시 형편없더라. C는 김치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먹고 보니까 형편없더라. D는 김치는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훌륭하더라. 어떤 게 김치를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이야기일까요? A, D. 헷갈리네요. 예, 그럼 아마 D를 10명 중에 9명이 D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처음에 이제 김치를 싫어하던 사람이 우연히 한 입 김치를 먹어봤더니만은 와, 김치는 너무너무 훌륭해, 맛있어. 이게 극적이기도 하고 홍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화자인 한병태의 태도가 딱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엄석대 잘못됐어. 쟤는 독재잖아. 근데 한번 독재의 맛을 보니까 세상에나 독재가 이렇게 훌륭하다니. 딱 D가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인 한병태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전반부에서 한병태가 엄석대에게 도전하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기존의 해석에서는 엄석대가 한병태에게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있다. 아닙니다. 한병태는 군사 독재를 한번 맛을 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D처럼.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문열 씨가 요새 와서 전향된 이런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와서 그게 반영된 해석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문열 씨가 변절했다기보다는 이문열 씨는 처음부터 독재를 옹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필론의 돼지와 이제 우리들 읽은 영웅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자, 전두환 씨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군사 독재자죠. 근데 이 작품 속에서 엄석대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 얘는 너무나도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게 이문열 씨 인식입니다. 근데 그때 이 영화 이게 책이 영화로 나왔을 때만 해도 예. 저희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번 다뤄주셨을 때도 이런 예. 식의 해석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되는 해석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예. 한국의 해석은 이제 100% 이제 군사 독재를 비판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그 과목은 생각해 보면 국어였지요.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국어를 가르치는 거지 문학 자체를 가르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여기서 다양한 한국의 시험의 특성상 다양한 해석을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딱 답은 정해져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답을 정해놓고 가르치죠.
거기에서는 또 내재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됐겠죠. 이렇게 썼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내재적 관점에서 기존의 해석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네. 이제 그 과제물을 쓸 수 있는 주제가 무한대로 나옵니다. 거의 매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11학년에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뭐 인디비주얼 오럴이든지 HLSA든지 씁니다. 근데 또 이제 매년 또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서 이 작품은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해석은 관점의 개수만큼 다양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4개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군사독재,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해석이 달라지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이제 새로운 에세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기존의 해석에서 놓친 부분들,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학생이 나 이거 재밌다. 그러면 그걸로 과제 쓰면 됩니다. 논리만 있으면 어떤 식의 해석이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설령 담배는 건강에 좋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학생이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했는가, 그게 우리가 채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기존의 어떤 새로운 해석인데 얘가 그걸 또 논리적으로 증명했어. 그럼 걔가 7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기존의 해석을 정말 꼼꼼하게 재정립을 했는데 그래 네가 고생했는 건 알겠는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네. 보통 그 경우에 6점을 받죠. 대신에 이제 이 학생이 정말 어떤 새로운 걸 발견했어.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이 설령 띄어쓰기, 문장력, 어휘력 이런 게 좀 단순하더라도 웬만하면 7점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가치 있는 거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 예.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해석과 새로운 해석의 차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40대의 한병태는 비록 10대에는 도전했지만은 어른이 된 한병태는 그걸 후회하고 있다는 거. 다시 자기가 10대로 돌아간다면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게 작가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엄석대와 한병태는 작가가 그리고 있는 6월 항쟁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6월 항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서울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뭐 선진국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걸 맛을 보고 온 지식인들이 이제 시골 학급 한국에 와서 거기서 보니까 아니 엄석대라는 독재자가 지배를 하고 있어. 이건 잘못됐어. 왜 내가 관심을 못 받지? 왜 아이들이 쟤한테 고구마와 계란을 바치지?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난 쟤를 쫓아내고야 말겠어. 작가는 6월 항쟁이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작품 속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석대의 카리스마, 그리고 반대되는 한병태의 찌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는 6월 항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린 독자로서 작가의 이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 반영이 타당한가 평가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문열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상의 자유죠. 생각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문열 씨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소설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죠.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제 해석이 맞다면 이문열 씨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군사 독재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열 씨는 그렇게 주장할 권리가 있죠. 그게 표현의 자유죠. 그렇다면은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거기에서 아이디가 원하는 것이 독자들의 비판적인 수용 능력입니다. 이 작품의 목적이 결국 무엇인가? 작가가 그걸 타당하게 증명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사회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판단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IB에서는 문학 과목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설명 그만하고 내용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지요. 자, 잠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잠시 껐다가 제가 이제 그 10분 후에 다시 이 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좀 카페인 중독이라서 커피가 좀 필요해가지고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